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요 발표가 나고 지금 축제 분위기인 곳이 바로 목동이에요. 자, 여긴 목동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목동의 14개 재건축 단지 중 4단지고요. 이 목동은 특이한 게요,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급지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에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보면 2020년 상반기에 16억 7,500만 원이었던 4단지의 35평형은 올해 6월 24일 기준 20억 1000 정도 합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 4억 정도 상승을 했죠. 16억에서 20억. 생각보다 폭이 적어요. 재건축인데, 그것도 목동인데 4억? 원래 이런가? 다른 데 볼까요? 반포동 재건축 볼게요. 똑같이 재건축이에요. 2020년 상반기 19억 5천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거래가 33억 정도예요. 얘는 2년 동안 19억 5천에서 33억, 19억 5천에서 33억이면 14억 정도가 상승을 했죠. 목동 재건축 16억짜리가 4억 올라가는 동안 반포동의 반포 재건축 19억 5천짜리는 14억이 올라서 33억이 됐다. 뭔가 목동 재건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반포동이니까 상급지니까 강남이니까 강남 불패라서 그런 거 아닐까? 목동보다 약간 더 집값이 저렴한 데를 봤어요. 분당 시범 한양 요즘 재건축 시작하려고 슬슬 준비하는 곳이죠. 2020년 상반기에 13억 9천, 약 14억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25억까지 갔어요. 목동과 같은 기간 동안 10억이 올랐죠. 목동보다 조금 더 비싼 곳, 조금 더 저렴한 곳을 봐도 이 정도 되는 수도권의 상급지들, 그중에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소 2년 동안 10억 이상은 올랐더라. 최소. 근데 목동은 4억밖에 못 올랐을까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부분도 한 몫을 했겠지만,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성수동은 재건축이 아니어도 이렇게 잘 가는데 왜 목동만 오르지 못했을까? 너무 특이하거든요. 이게 목동이 입지가 안 좋다거나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목동이라는 입지 자체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상승을 막아왔냐? 이 대세 상승기, 사실 미친 상승장이었잖아요. 이때는 미친 상승장 때 대폭 상승을 하지 못했느냐? 그 가장 큰 복병은 바로 안전진단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차 정밀 안전진단, 이게 정말 너무나 복병이었죠. 3개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 2개 단지 탈락. 여러분이라면 탈락 확률 3분의 2인 재건축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3분의 1도 못해요. 저는 5분의 1, 6분의 1이어도 불안한데 3분의 2의 탈락 확률을 가진 재건축 단지를 들어간다?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거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전진단 탈락, 이게 목동에 너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럼 이 수십 년 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수 없구나, 재건축은 없구나, 신축은 없구나, 영원히 40년 차, 50년 차 음마 아파트처럼 되겠구나 하는 엄청난 공포감이 이 목동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가장 반기는 이들이 누구냐? 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최대 피해자, 목동이에요. 목동 중에서도 14개 재건축 소유주들이 그 한을 풀어버리겠다, 앞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2월 8일 그저께 발표한 정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목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소유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저께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채널에선 재건축 관련 정책은 다 다룹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저희가 안 다룰 수 없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재건축 투자를 막는 3대 요인 중 하나, 첫 번째는 재초안, 두 번째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세 번째는 재건축 안전진단 탈락 위험성. 이 세 가지가 사실 재건축 투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요즘 분양가 나오시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분양가로 나오고 있죠. 사실상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재초안도 이미 상당히 줄여줬죠. 거의 앞으로는 재초안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것도 이번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해서 재초안을 많이 줄여주겠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단지들은 재초안이 안 나오겠죠.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장 무서운 복병,
안전진단 탈락 위험, 이게 이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런 것들은 그 돈 내면 끝나는 건데 이 3번은 탈락해버리면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재건축 단지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를 이번에 해결해주는 정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개선. 여러 번 예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평가 항목을 좀 바꿔서 안전진단 통과하기를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볼게요.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할 때 이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돼야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아파트는 안전한 아파트야 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 안전하지가 않아 라는 결론이 나와야 안전진단 단계를 잘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안전진단을 하면 A, B, C, D, E 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D나 E 등급이 꼭 나와야만 해요. A가 안전한 거고 E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A, B, C, D, E를 이제 등급을 매길 때 어떤 걸 보고 A인지 B인지 C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느냐? 현재는 구조 안정성이 50%예요. 구조 안정성은 그야말로 이 건물이 무너질 거냐, 무너질 것 같냐,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50%라는 거는 안전진단에서 D나 E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위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D나 E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구조 안정성이겠죠. 50%니까. 이 건물이 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D나 E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에서 점수를 잘 못 받더라도 이것만 잘 나오면 D나 E가 나오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들을 워낙 잘 짓다 보니까, 튼튼하게 짓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가 낮게 나와야 되는데, 구조 안정성이 엄청 안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는 설비가 엄청 노후돼서 주거 환경이 엄청 안 좋아. 아무리 여기서 점수를 까먹어도 이게 점수가 잘 나와버리면 제발 재건축하는 주민들은 잘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네 아파트 잘 지었다, 너네 참 튼튼한 아파트야, 너네 너무 튼튼해서 별 많이 줄게, A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전진단 결과가 사실은 좋은 거지만 안전한 거니까 재건축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결과가 안 좋아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항상 떨어져요. 원래는 이 비중이 되게 낮았을 때, 그러니까 전 정부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뭐 탈락한다는 단지가 거의 없었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쉬워요. 이 가중치를 올려버리면 안전진단을 패스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보통 다 안전하거든요. 몰입식이 아니면 대부분 다 안전해요. 아파트들이 구조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안전진단을 패스해주고 싶지 않을 때 정부에서는 이걸 올려버리죠. 지난 정부에서 얘를 50%까지 올린 거예요. 원래 20이었던 거를 50까지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내구성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구조 안정성 비중을 앞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앞으로는 30%로 낮춰주겠다.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15%에서 30%로 대폭 늘리겠다. 사실 이게 되게 쉬워요. 되게 점수 따기 쉬운 거, 반대로 말하면 점수 깎아먹기 쉬운 거. 웬만한 재건축 후보지들에서는 주거 환경이 좋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쉬운 거는 가중치를 올려주고, 충족시키기 되게 어려운 거는 가중치를 내려줬어요. 되게 어려운 과목은 앞으로 중요하지 않고 되게 쉬운 과목은 앞으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를 좀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개정방안 1 재건축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개선이란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원래 당초 공약할 때 대통령 공약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딱히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 방안 두 번째,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하고 개정 방안 1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어쨌든 30%로 줄여줬다고 해도 구조 안정성을,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건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3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비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안진이라고 하죠. 이걸 통과하면 1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 B, C 등급이 나오면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재건축하지 마로 끝나버려요. 근데 D나 E 등급이 나오면 이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 정부에서 또 이걸 어떻게 해놨냐? 징그러운 3번째 안전진단까지 받게 해놨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기로 가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대부분 단지들이 2등급이 잘 안 나와요. D등급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D등급이 나왔다 하면 여기 가서 이 2차 정밀 안전진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진단인 거죠. 여기서 탈락을 해버리니까 D등급 나와버리면 재건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목동 같은 경우에도 이 탈락한 단지들이 다 2차 정밀 안전진단,
1차에서 D가 나와버려서 2차를 가서 탈락하는 이런 전형적인 수순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D등급이 나오니까 이걸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45점 이하만 나오면 그냥 재건축해. 원래 30점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 그 이상이면 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가서 요걸 해야 돼요. 요거 2차 정밀안전진단 무시무시한 이거. 근데 그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30점이랑 45점은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웬만해서는 45점 이하는 쉽게 나와요. 30점 이하는 진짜 어려워요. 45점 이하는 쉬워요. 이 점수만 지금 바뀐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안정성 배점 변경 때문에 똑같은 30점이어도 따기가 쉬워졌어요. 사실 똑같은 30점 이하도 달성이 쉬운데 이걸 또 45점으로 늘려준 거예요. 45점 이하만 나오면 그냥 재건축해. 이런 거 그냥 안 해도 돼가 된 겁니다. 모부님 이제 45점 이하는 쉽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 우리 아파트는 1기 신도시 같은 데라서 너무 상태가 좋아요.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좋아서 아무리 뭐 45점으로 뭐 늘려주고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이걸 다 해줘도 우리는 46점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그래서 너무 상태가 좋아서 45점을 넘겨버려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면 또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중대사항이 미흡한지 판단을 해서 뭔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서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딱히 미흡한 게 없었다. 여기도 바로 통과돼서 그냥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대사항 미흡 판단 이건 누가 하냐? 이거는 지자체에서 한다.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가 한다?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한다. 서울시 목동이면 서울시에서 판단한다. 경기도 수원이면 수원시에서 판단한다. 그럼 지자체에서 굳이 D등급이 나온 재수 없는 단지를 통과를 그냥 시켜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굳이 중대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99%의 지자체는요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가끔 서울 같은 경우에만 굳이 우린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게 하겠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현 정부는 아니에요. 현 오세훈 시장은 그런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통과가 될 거란 얘기죠. 이걸 굳이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건 뭐예요? 다음 선거는 우린 포기하겠다. 여당이라면 다음 선거는 야당한테 줄게. 너희 해. 야당이라면 다음은 여당한테 줄게. 너희 해. 이 꼴이에요.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앞으로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D나 2등급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그 D나 2등급을 맞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진짜 거의 새 거 아니면 D는 나와요. 웬만하면 앞으로는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라는 아파트 있죠. 이게 1988년 준공된 아파트인데 여기 이 올림픽 공원 오른쪽에 있는 큰 단지. 이게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이 좋은 입지가 안전진단에서 60점이 나와서 C가 나와버려요. 자, 근데 이게 새로운 이번에 개정되는 조건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한다면 몇 점이 나온다? 52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때 받았던 점수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 점수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똑같이 간다고 보면 가중치만 바꿔줘도 똑같이 81점인데 가중치만 50%에서 30%로 줄어서 점수가 낮게 나와요. 이게 늘어도 이건 어차피 별 영향이 없어요. 이게 높잖아요. 이 중에 지금 이 숫자가 제일 크죠. 이게 줄어버리니까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이었던 게 52점이 나오고, 자, 이 52점은 현재 기준으로 D등급이에요. 그죠? 딱 D등급에 걸려줌으로써 굳이 서울시에서 중대사항 미흡 판단을 해서 2차 정밀 안전진단 해라는 트롤짓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재건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발표를 듣고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소유주들이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질렀죠. 무조건 질렀죠. 이거 34평이면 용적률이 137이기 때문에 추후에 48평에서 50평 예상되는데요. 신축. 얼마나 이 구축 34평에서 신축 50평으로 얼마나 가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겠죠.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구축 34평, 신축 50평은 이입지에 올림픽 공원역 바로 앞에 너무 좋겠죠.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소유주들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 특히 9단지, 11단지 탈락한 단지들, 목동 11단지 볼까요? 이 51.87 나와서 이거 적정성 검토 가서 탈락했어요. C등급 나와서. 자, 근데 51.82 또 낮아지겠죠. 이게 안 낮아진다고 해도 구조 안정성 변경 때문에 낮아지긴 할 텐데 아마 40점대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낮아진다고 해도 또 D예요. 뭐 D면은 이제 된다니까요, 그냥. 그쵸? 다 될 거예요, 목동도 이제. 지금 안전진단 2차 대기 중인 이 단지들 앞으로 될까요? 했는데 이미 얘네들은 지금 2차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대기 중인데요. 이미 접수 들어갔는데 얘네 그럼 적정성 검토해서 한번 탈락한 다음에 다시 안전진단해서 적정성 검토 면제받고 다시 통과 이런 식으로 뭐 천천히 가야 되는 거냐? 그걸 좀 알아봤더니 기존에 이미 안전진단 하고 있는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즉 적정성 검토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인 이 많은 단지들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 차를 안 하면 돼요. 시에서 굳이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2차 정밀안전진단 꼭 우리 목동은 받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않으면 그냥 통과 재건축 확정 자동으로. 이게 지금 오늘 발표한 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이제 재건축의 시대가 온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감히 물론 이제 실거주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서울 쪽에 투자, 서울 중심부 쪽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당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이외에는 다른 아파트는 사실 투자가 아니에요. 재건축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투자라고 저는 안 봅니다. 이게 2020년, 21년처럼 집값이 폭등할 때나 신축이나 구축해서 투자를 한 거지. 이런 시대 끝났어요, 이제. 이제 내가 좋은 물건을 골라야 돼요. 앞으로는 오르고 내리는 시대예요, 계속 당분간은. 나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축을 부수고 신축을 짓는 것만큼 좋은 이런 압도적인 변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변화로는 이런 큰 변화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막아오던 가장 큰 빗장이 지금 풀린 거거든요. 자, 언제부터? 내년 1월 중 한 달 남았네요, 그죠? 한 달 후부터 이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 그럼 이번 하락장이 끝나고 보합기 그리고 상승장이 왔을 때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하락장이 좀 약해지기만 해도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재건축 단지들은 오를 겁니다. 요즘은 오를 겁니다라고 하면은 요걸 무지하게 먹는 시대예요. 진짜 무지하게 먹어요. 무지하게 먹는 걸 제가 알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폭락장만 지나고 금방 끝나요. 폭락장은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합기만 놔도요. 아니면 약간의 하락장이기만 해도 이 규제 완화로 엄청난 진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5억, 6억 이상의 정말 상급지들은 뭐 10억 가까운 이득을 보는 셈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대세 하락장이 슬슬 완만해지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재건축 관심 가지지 않을 거면 그냥 투자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그냥 이미 지어져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강남 아니면 사실 할 의미가 없거든요, 제 생각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건축에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건축을 생각할 때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풀린다고, 이제 사라진다고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상 의미가 없고 재초안도 거의 이제 앞으로 뭐 낼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이미 정해진 곳들은 내야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은 안 낸다고요. 재초안 사실상 안전진단 다 통과한다고요.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구축 부셔서 신축 만든다고요. 그냥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